2022년 10월 25일 밤 11시경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구급차와 경찰차 긴급히 출동합니다. 약 10여 분 뒤 여러 개의 들것이 그 현장을 향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 집안에는 엄마와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목 부분에 엄청난 수의 자상, 즉 흉기에 의한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신고자 남편입니다. 1977년생 고광진 씨.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현장 출동 기록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살해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도의 공황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간신히 안정을 취한 남편이자 아버지 고광진 씨는 당시 상황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일 오후 8시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담배를 피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말 그대로 피바다였습니다. 깜짝 놀라 핸드폰으로 울면서 신고하고 신고할 때 처음에 눈에 보인 아이만 이야기했어요. 자세히 보니 아내와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 고광진 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고광진 씨가 말씀하신 그대로 도대체 누가 왜 진짜 그런 건지 그 범인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세상이 감춘 악마의 이름, 광명 세모자 살인사건, 그날의 진실편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1977년생 고광진 씨. 정말 범인을 잡고 싶어 직접 신고를 하셨고 공권력에 물었습니다.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찾아달라고요. 그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경찰이 고광진 씨 진술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해본 결과 PC방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잠시 후 그 엘리베이터에 아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시 1층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럼 분명 집안에는 남편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사이 고광진 씨는 인근 PC방에서 약 2시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경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바로 옷이었습니다. 고광진 씨가 CCTV상 집을 나갈 때 입었던 그 옷, 그런데 PC방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 찍힌 CCTV의 옷이 묘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하천에서 버려진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것이 있었죠. 바로 CCTV상 고광진 씨가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 혈흔이 묻어있다는 것과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인을 꼭 찾고 싶다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 그 아버지이자 남편의 애절함을 그대로 전하고자 이름을 이야기해버렸는데 범인이셨군요. 네, 세상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그 이름 3글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으니 범인 고씨 혹은 살인마 고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걸까요? 확실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도 아니고 그럼 늘 이야기가 나오는 신상공개제도 1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가 아닌 걸까요? 범행 현장에 범인 고씨만 살아남은 상황, 당연히 고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살인마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범행을 축소하는 진술들을 이럴 때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목소리와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큰아들의 핸드폰에 말이죠. 첫 번째, 치밀한 계획.
2022년 10월 하순경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와 큰 아들을 망치로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자살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둘, 범행 시각 당시 바로 D-Day입니다. 그땐 아내와 큰아들, 막내아들이 집에 함께 있습니다. 단번에 제압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죠. 해서 방법은 각각 분리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고 씨는 2022년 10월 25일 저녁 7시 50분까지 다 함께 집에 있다가 바로 이 시간 루틴을 활용합니다. 평소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 8시만 되면 샤워를 하게 되므로 그렇게 1차적인 분리가 된다. 바로 이 시간이 범행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명 내려갔을 때 CCTV들이 있을 것을 판단,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생각까지 했죠. 막내 아들이 씻으러 들어가자 아내에게 담배 피우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CCTV에 촬영된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녁 8시 10분경 CCTV 촬영이 안 되는 바로 옆쪽 1층 복도 창문을 넘어와 계단을 통해 다시 집으로 올라가죠. 그때까지 작은 아들이 샤워하는 걸 확인한 고 씨. 하지만 바로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담배를 피러 1층에 내려가 봤는데 1층에 검은색 가방이 있어. 거기에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봐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만든 상황, 그게 CCTV에 찍힌 상황이죠. 이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들을 모두 분리시켜서 차례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미 CCTV상 자기가 먼저 찍히고 나갔고 그 뒤에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PC방에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그럼 자신은 알리바이가 명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망치로 공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밀 수 있었을까요? 셋,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고 씨는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아내가 나가자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목공용 고무망치 길이 30cm입니다. 그걸 들고 혼자 있는 사람 한 명이었죠. 거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던 무방비 상태의 큰아들 뒤로가 머리 뒷부분을 수에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이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 죽는 거죠? 그렇지 라는 혼잣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무망치로 바닥에 쓰러진 큰아들의 머리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속적으로 힘껏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 20분경 아내가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내려갔다 봤더니 없어 바로 올라온 것이었죠. 깜짝 놀란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제압하려고 위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타깃은 아내로 바뀌게 되죠. 아내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내리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정신을 점점 잃고 있는 와중에도 큰아들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 다가가자 쫓아가면서 그 손과 머리를 수에 내리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내와 큰아들을 빈사 상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리죠. 아직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가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막내 아들은 이 모든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때 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봐 땡땡아, 이름을 부른 것이죠. 나와봐 땡땡아, 나와봐. 위협적인 게 아니라 더 무서웠던 겁니다. 10살짜리 겁에 질린 막내 아들이 네라고 대답하면서 나오자 똑같이 그렇게 고무망치로 수에 내리쳐 쓰러뜨립니다. 그래, 더 끔찍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자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녹음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각각 머리를 수십 회에 걸쳐 정신없이 내리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디오스, 잘가. 아내의 목 부분에 20회,
큰아들의 목 부분의 10회, 작은아들 목 부분의 10회로 머리 손상 및 경부의 자창으로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밝혀진 충격적인 진술도 있었죠. 친자식들과 배우자를 공격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죽지? 사람은 참 튼튼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상 공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2호.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호. 알 권리 보장.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것. 4호. 청소년이 아닐 것.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은 걸까요? 친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 아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가갔지만 손과 머리를 공격당한 그 끔찍함.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 화장실에 숨지고 있던 막내 아들까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불러내 떨고 있는 그 아들마저 공격한 살인마. 이들 모두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숨이 붙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죽지 않냐. 사람은 정말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흉기로 20회, 10회, 10회 목 부분만 집중적으로 찌른 이 행동. 극악무도하다라는 말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 씨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정신적인 문제. 자신이 8년 동안 기억상실로 인한 시공간의 왜곡이 있고, 그리고 다면인격, 다중인격이죠. 자신의 내면에 소심이 또는 쩐이라 부르는 인격체가 있고 그 인격체가 발현되면 기억이 일시적으로 안 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감정 촉탁회신에 따르면 감정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나타냈고 고 씨가 말하는 8년간의 기억상실과 다면인격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고 그런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비롯한 정신병리에 해당하는 특성은 없다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즉 정상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ATM처럼 대우했다. 큰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모습. 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고 아내의 수입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폭력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었지요. 해서 수시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활성했던 겁니다. 결국 범행 과정이 전체가 다 녹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살인마 고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서울에 있는 한 회사를 다니다 허리디스크 문제로 직장을 그만뒀고 2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그 아파트에 생활을 하며 집안 살림도 신경 쓰지 않고 자녀 교육에도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한 그 큰아들마저 자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자 아내와 큰아들이 무시한다라고 자기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기 얼마 전이었던 10월 3일경 큰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그리고 때리려는 행동까지 표출합니다. 사실 특별히 분노할 상황도 아닌데 끔찍한 살인 방법, 잔인하고 보통 보기 힘든 폭력성과 잔혹성을 보입니다. 당연히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검증 땐 정상이라 나왔지만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배제하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한 겁니다. 사형을 달라라는 뜻이었죠. 극악무도하다라는 말도 아까운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대한민국.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하면 미결수라는 신분으로 어떤 교정교화도 받지 않은 채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 현실. 또한 언제 가석방될지 몰라 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죠. 분명 사형제도 바꿔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면 종신형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방법.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그냥 종신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할 거라면 그것에 대한 많은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고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 가족이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돼버리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효과도 없다라는 말. 사실 이 말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를 공개하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이 외부에 공개된다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가해자가 공개됐을 때 피해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해서 2차 피해를 일으키실 건가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터는 사람, 글쎄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전 남편 면접 교섭권을 주기 싫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예 사라지게 만든 고유정은 신상 공개는 물론이고 머그샷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전 남편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 현장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까지 친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이지요. 위와 같은 논리라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상이 공개가 되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어머니가 고유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걸 막기 위해라고 말을 바꾼다면 고유정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있었습니다. 즉 말이 한 끗 차이로 되고 안 되고라는 느낌, 신상 공개의 기준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든 것이었죠.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주관적 해석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신상 공개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신상 공개를 다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정도 기준에서 이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범위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를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좀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저희가 많은 설문지 같은 통계치를 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기 위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젠 또 하나의 또 부탁입니다. 한 번에 다음 주에 두 번으로 나뉘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바꾸고 싶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게 있어요. 외국은 막 다 까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있는데, 이게 사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좀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상공개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 개개인도, 그 동의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도 우리 스스로도 서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에 대한 것. 특히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름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 신상 공개가 됐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너무 비슷한 사람이 많거나 괜히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뭐 누구한테 가서 놀리거나 뭐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거나 뭐 이런 느낌에 대한 부분이 건데, 이런 걸 좀 없앴으면이라는 거예요. 이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나 지인들끼리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유명한 공인이건 누구건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잘못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인간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그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는 피해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는 범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마, 극악무도한 성범죄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됐을 때, 만약 이 사람들의 가족이 범인을 도왔거나 아니면 범인을 뭔가 옹호했거나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을 좀
보다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사실 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머그샷이 공개가 돼서 한 뭐 살인마가 나타났는데 어떤 집의 아들이더라 이런 게 공개되면 대부분 다 가서 위로해줘요. 뭐 살인마를 키웠네 이런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상공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다 같이 동의하고 있고 제가 먼저 그걸 받아봤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하면 우리도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범인이 잘못한 거죠. 범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름도 죄가 없고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어요. 도리어 그 범인과 관련된 사람들, 친척이건 가족이건 안타깝고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뭐 할 수도 있잖아. 범죄자를 키웠네, 악마를 키웠네. 뭐 그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죽이라고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 뭔가 성 가지고 자꾸 뭔가 지역 얘기하고 성 얘기하고 뭔가 나누려고 그러고 무슨 성 어떤데 무슨 성 어떤데 이런 모습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걸고 넘어져요. 사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동의를 했으니 우리도 바뀌어가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문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짐으로 우리 속으로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뀔 테니 너희도 바꿔줘 라는 그 요구를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